자, 이번 시간은 교재 94쪽 제2절 등록 등의 결격사유인데요. 등록 등의 결격사에서는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거 나중에 행정처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결격사유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95페이지부터 이제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자, 9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등록 등의 결격사유. 그 뜻부터 일단 알아야 되겠죠. 등록 등의 결격사유란 등록도 할 수 없고 즉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도 할 수 없는 사유를 등록 등의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결국 등록 등의 결격사유란 중개업계에 일제 들어올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등록 등의 결격사유, 즉 중개업계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는 총 12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12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만일 해당이 된다면은 이때는 결격사에 해당되어 부동산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럼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개공도 될 수 없고 소공도 될 수 없고 보조원도 될 수 없고 법개공의 사원이나 임원 등이 될 수 없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중개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업계에 들어온 거죠. 그럼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는 그 종류를 분류하게 되면 개공도 있고 소공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원도 있고 그다음에 법개공의 사원 임원도 있다 이거예요. 사원이란 말이나 임원이란 말은 같은 말이죠. 이사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계에 지금 들어와서 등록이 되어 개공이 된 것이죠. 등록이 됐으니까 개공이 된 것이죠.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업계에 들어온 거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원 임원이 된 거죠. 그런데 중개업계에 종사하다가 나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죠. 예를 들면 나중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면은 결격사유가 12가지가 여러분들 대충 어떤 건 알겠지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전과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결격사유인데 중개업계에 종사하다가 개공이 나중에 금치산 선고받았다. 또는 한정치산 선고받았다. 파산 선고받아서 파산자가 됐다든가 또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한 실형을 선고받았다든가 또는 징역형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았다든가 하면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관청은 이 개공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등록 취소해야 되죠. 그럼 등록 취소 해야 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다 해서 즉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 취소 처분까지 있어야지만 그때서야 등록의 효력은 상실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죠. 네. 그런데 사원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죠. 근데 사원임원은 법개공의 주인들이에요. 그럼 법개공의 사원임원이 중개업계에 종사하다가 금산자 한정산 선고받았다. 파산 선고받았다. 징역형 금고에 대한 실형 선고받았다 하면 이는 주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이거는 법개공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법개공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죠. 그러면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원이라든가 임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거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격사유자를 임용한 이 법개공에 대해서도 법개공의 등록관청은 취소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 취소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만 2달 이내에 이 결격사유자를 해소할 때 2달 이내에 결격사유를 해소한 때는 그럴 때는 해소를 했다면 법개공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그냥 봐줍니다. 그렇지만 2달 이내 해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법개공의 등록을 취소 처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분들은 이제 직원이죠. 이분들이 중개업계에 종사하다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당연히 소속공인중개사라든가 중개보조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중개업계에 종사할 수를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을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
만일 법계공이 이런 사람을 고용했다든가 또는 공계공이나 부계공이 결격사유자를 고용했다면 이 결격사유자를 고용한 계공에 대해서는 6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업무정지. 그렇지만 다만 2달 이내에 결격사유를 해소한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달 이내에 해소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자를 고용한 계공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꼭 구분해서 좀 알아두세요. 참고적으로 결격사유하고 공인중개사 자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2사람을 외우두라 그랬죠. 누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과거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자격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은 3년간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었죠. 네, 3년간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은 시험을 못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되어 그 시험행위가 부정행위 적발되어 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은 시험 무효 처분을 받은 자는 5년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격 취소 처분받고 3년 안 된 사람, 시험에서 무효 처분받고 5년 안 된 사람, 요 사람 2사람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그 외의 사람은 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죠. 따라서 금치산자건, 한정치산자건, 파산자건, 전과자건 또는 미성년자건 이 어떤 등록 등의 결격사유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자격을 취득했다 해서 무조건 자격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는 4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자격 취소 처분이 됩니다. 4가지 자격 취소 처분 받는 경우는 부양지역이 되겠죠. 부양지역.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고, 자격증이나 성명을 타인에게 양도대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되겠고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 소속했을 때 자격을 취소해야 되겠고요. 징역형인데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4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자격 취소되는 것이지 자격 취득한 이후 금치산 선고받았다, 한정치산 선고받았다, 파산 선고받았다, 즉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해서 자격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이와 같은 부양지역 요 경우에 한해서만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등록 등의 결격사유, 즉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12가지 결격사유가 있는데 요 12가지 결격사유를 하나하나씩 전부 다가 숙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6페이지를 넘어가면은 이 등록 등의 결격사유 유형이 있는데 이 등록 등의 결격사유 유형 12가지를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럼 12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지 아니한 미성년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성년이 바로 만 19세죠. 그러면 언제 종사할 수 있냐? 만 19세, 즉 성년이 되어야지만 그때서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설령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부모인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중개업에도 좋아라고 중개업무해도 좋다라는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성년이 되어야지만 그때서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거. 특히 혼인한 미성년자를 우리는 성년의제를 받는 자라고 하는데 성년의제를 받는 자라 하더라도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죠.
자, 요거 별표 놓으시고, 두 번째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언제 종사할 수 있을까요? 금치산 선고받은 것이 취소되는 취소 선고 받아야지만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한정치산자도 한정치산에 대한 취소 선고 받아야지만 중개업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금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고 한정치산자를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이분들은 설령 정상인으로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은 금치산 선고, 한정치산 선고를 취소한다라는 취소 선고 받아야지만 그때서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또한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보고 중개업에 종사해도 좋다라고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취소 선고 받아야지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자, 세 번째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즉 파산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그럼 언제 종사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복권이 되어야지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복권이 되는 시기는 법원으로부터 복권 결정을 받았거나 또는 파산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면은 복권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게 바로 복권이 되는 시점이에요. 복권 결정 또는 파산 선고받고 10년 경과되면. 그러면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복권되기 전까지는 일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채무를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복권될 때까지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고 법원에 복권해달라고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복권될 때까지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 파산자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신용불량자가 있어요. 신용불량자는 이 사람은 파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종사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인가 신청을 했거나 또는 인가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파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파산자에 대해서 개념도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이제 교재는 98쪽이 되겠습니다. 98쪽 상단에 보면 네 번째. 금고 이상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금고 이상형은 징역형과 금고형 이를 말합니다. 징역형과 금고형. 물론 사형도 포함되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교도소의 수감 중에 교도소에서 사망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중개업에 종사할 가망이 없죠. 결국 금고 이상형은 금고형, 징역형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 금고 이상형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교도소에 수감되겠죠. 그러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수감되고서 집행이 이제 끝나겠죠. 집행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만기 석방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2017년도 1월 20일 날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날부터 1년 동안은 교도소에 수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1년 동안, 이때부터 1년 동안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거죠. 이를 우리는 집행기간이라고 합니다. 집행기간이에요. 집행기간이에요. 집행기간이라는 것은 교도소에 수감하는 기간, 즉 수감기간을 우리는 수형기간이라고 돼요. 수형기간. 그래서 수형기간이란 말이나 집행기간이란 말이나 같은 말인데 교도소에 수감하는 거죠. 이 교도소 안에서 중개업은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서 실형이 선고받고 나면서 이렇게 돼서 1년 동안 이렇게 교도생활을 합니다. 그리고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행이 종료됩니다. 집행이 종료됐다는 것은 수감 기간이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만기 석방됐다 또는 만기 출소됐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럼 집행이 종료되는 날짜가 언제냐? 2017년도 1월 20일 날 징역 1년형을 실형 선고받으면 이때부터 1년간은 교도생활하니까 석방되는 날짜가 2018년도 바로 1월 20일 날 밤 24시가 됩니다. 24시가 되면 그때서야 석방시켜줍니다. 뭐 특별 사면이라든가 가석방은 낮에 석방시켜주지만 만기 석방은 밤 12시 딱 되지만 그때서야 풀어줍니다. 그러면 요때까지 석방될 때까지도 중형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고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도 3년간은 중형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이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총 4년간은 중형에 못 들어온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중간에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가석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이때쯤에 미리 가석방됐다라고 하겠습니다. 가석방. 만기 석방되기 전에 미리 석방되는 것을 가석방이라고 하죠. 그러면 나머지 잔여형이 있죠. 이 나머지 잔여형을 다 끝마쳐야지만 그때서야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로부터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날을 간주받는 날이라고 합니다.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날. 이때부터 또한 3년간은 중경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석방됐다 해서 바로 중경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잔여형을 딱 마침으로써 이때가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날이고 이때로부터 또한 3년간은 또 종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만일 B라는 사람도 2017년도 1월 20일 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만일 8월 15일 날 가석방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잔여형계를 마칠 때까지 중경에 종사할 수 없고 나머지 잔여형계를 마치고서 또한 3년간은 종사할 수 없으니까 A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데 집행이 종료돼서 만기 석방됐고 B는 중간에 가석방됐다 하더라도 중경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은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4년간 종사할 수 없다는 면에서는 똑같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면제. 이 집행면제는 수형 기간 중에 집행이 면제되는 거예요. 집행이 면제되는 시점은 요 기간 중에 집행이 면제됩니다. 요 기간 중에 집행 기간 중에. 왜 면제되냐? 법률이 변경이 돼서, 즉 법률이 변경돼서 종전의 행위가 죄를 구성하지 않게 법이 바뀌었다든가 또는 집행 시효가 완성이 돼서 집행이 면제됐다든가 또는 특별 사면을 받아서 중간에 특별 사면서 석방이 되어 집행이 면제됐다 하더라도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중경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사면 중에서 특별 사면을 받아서 집행이 면제됐다면 특별 사면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중경에 종사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일반 사면을 받아서 집행이 면제됐을 때는 즉시 중경에 종사가 가능하다는 저희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면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특별 사면이냐 일반 사면이냐를 구분하셔서 특별 사면 받으면 3년간 종사할 수 없지만 일반 사면 받으면 즉시 종사가 가능하다는 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사유가 금고 이상형은 맞는데 금고 이상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입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중경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금고 이상형이니까 징역형, 금고형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한 형을 받았는데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집행유예는 실형 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실형을 선고했지만 단 집행만을 집행하는 것만은 유예한다라는 선고를 별도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7년도 1월 10일 날 A라는 사람이 징역 1년에 처한다. 근데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만 중경을 종사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2017년도 1월 10일부터 2년 동안만 중경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2년이라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죄지지 않고 무사히 경과하면은 실형 선고를 한 것을 실형 선고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시켜 줌으로써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중경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4번 금고 이상 형에 대한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거나 집행 면제받은 경우는 이와 같은 징역형 금고형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실행을 선고받았건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한 실형 선고받았건 교도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결격사에 해당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집행유예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형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집행유예를 받았건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해서 집행유예를 받았건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교도소 대기 기간 중에 있으니까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지만 참고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선고유예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즉시 중개업무에 종사가 가능합니다. 선고에는 선고 자체를 하지 않고 보류한 거지요.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양가로 5번에 해당되는 내용, 요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사유가 바로 이제 자격 취소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은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은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3년이 지나야지만 중개업계 종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자격 취소의 대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 자격 취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받았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받았건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만 있는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받았건 자격 취소 처분받으면 3년 동안은 중개업계 종사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격 취소 처분받으면 3년간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즉 3년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고 3년이 지나지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격 취소 받으면 두 가지를 3년간 못해요. 3년간 부동산 중개업계에 종사할 수가 없다. 3년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다. 이런 거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말하는데요.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기간이 정해지는데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일체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야지만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꼭 구분해서 자격취소 처분 받으면 3년간 못 들어온다. 그렇지만 자격정지 받으면 자격정지 기간 동안만 못 들어온다. 이거를 꼭 비교해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가 등록 취소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은 등록 취소 처분 받고 나서 원칙적으로 3년간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3년이 지나야지만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원칙에 따른 3년 동안 종사할 수 없고 3년이 지나야지만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 원칙이 이게 적용되지 않는 등록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그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4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기, 결제 4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외적으로 이 개공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종사하다가 사망했거나 또는 법인이 해산됩니다. 사망 해산되면은 등록의 효력이 소멸됐죠. 그렇지만 등록관청이 갖고 있는 등록 대장이라는 장부에 이름을 지어야죠. 그게 바로 등록 취소예요. 그래서 나중에 등록 취소 처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날 때까지는 종사할 수 없고 3년이 지나지만 종사할 수 있다. 이거를 적용할 수는 없다 이거죠. 왜? 죽었으니까 영원히 종사할 수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가 됐는데 그 등록 취소 이유가 등록 기준에 미달됐어요. 등록 기준에 미달이 되어 등록이 취소됐을 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록 취소 후 3년간 못 들어오고 3년이 지나지만 들어올 수 있다.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경미한 위반 행위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이거는 즉시 등록 취소돼서도 즉시 중개업에 종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 취소해야 되겠죠. 근데 등록 취소 처분받았다 해서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결격 사유가 원인이 되어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이때는 먼저의 결격 사유를 해결시켜야지만 그때서야 중개업에 종사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됐는데 그 등록 취소 이유가 이 개업공인사는 폐업 신고를 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공이에요. 다시 재등록한 개공입니다. 근데 폐업 신고하기 전에 이 위반 행위가 있었어요. 폐업 신고하기 전에 위반 행위가 있었는데 적발되기 전에 폐업 신고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등록을 하여 중개업하다가 웬걸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가 나중에 다시 등록한 이후에 적발되었다. 나중에 적발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이 재등록한 개공이 등록 취소 처분 받았을 때 이때는 등록 취소 후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등록할 때까지 요때까지 기간을 폐업기간이라고 하죠. 폐업기간은 빼줍니다. 그래서 3년에서 등록 취소 3년에서 빼준다. 이게 어떤 기간을? 폐업기간을 빼준다. 공제한 남은 기간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폐업기간을 1년이라고 가정할게요.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공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등록 취소 3년에서 폐업기간 1년을 빼니까 결국은 등록 취소 후 2년간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 이걸 적용한다 이거죠. 그러면 등록 취소가 되었을 때 등록 취소 이유가 이와 같이 네 가지요. 사망,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영원히 종사할 수 없는 것이고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 등록 취소됐을 때는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며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먼저의 결격 사유만 해결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고 재등록한 개공이 등록 취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 때문에 재등록 개공이 등록 취소됐을 때는 등록 취소 후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거. 요 사기 결제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달리 해석을 하고 그 외 나머지 이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 3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중 등록했다는 것 때문에 등록 취소됐으면 3년간 중개업에 못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등록증을 양도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되면 이것도 등록 취소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고요. 개공이 이중 소속을 했다는 것 때문에 등록 취소돼서도 등록 취소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마다 적발되어 등록 취소돼도 3년간.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을 하라고 일을 시킨 게 적발되어 개공이 등록 취소 받아도 등록 취소 3년. 업무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중개업만 한 것이 적발되어 등록 취소돼도 등록 취소 3년. 이와 같이 나머지 이유로 등록 취소된 것은 전부 다 싸그리 3년인데 사기 결제를 이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만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달리 해석해서 적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사유가 업무정지입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바로 업무정지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업무정지 기간이 있겠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령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거예요. 폐업을 했어도. 예를 들어서 1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가 업무 정지 기간이다. 근데 이쯤에 예를 들어서 2월 20일쯤에 폐업 신고했다 하더라도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째를 보겠습니다. 10번째. 이거는 법개공의 사원 임원에게 적용되는 건데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갑이라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법개공은 비생명체이기 때문에 법개공이 직접 중개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개공을 대신해서 중개업무를 할 자연인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법개공을 대신해서 중개업무를 하는 자연인은 법개공의 대표자가 있겠고 임원이나 또는 사원이 있겠고 또한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있겠죠. 이분들이 법개공을 대신해서 중개업무를 하는 자연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2017년도 1월 10일 날 이분들이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당시의 이 법인의 자연인들이 대표자, 임원사원, 소공보조원이 있는데 대표자가 A라고 하고 임원사원은 B라고 하고 소공을 C, 보조원을 D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분들이 2017년도 1월 10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당시에 법개공의 자연인이었어요. 이분들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지만 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것은 이들 자연인이었지만 업무정지 처분은 법개공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업무정지 처분은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 법개공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정지 기간이라서 3월 10일부터 예를 들어서 5월 9일까지 업무정지 기간이라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이게 바로 업무정지 기간이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법개공으로 명의로는 아무런 중개업무 할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당시에 있었던 법인의 자연인 중에서도 법인과 같이 책임을 지는 주인들, 대표자, 임원사원도 역시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거죠. 같이 책임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당시에 있었던 자연인 중에서도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이분들은 소공과 보조는 직원이죠. 직원이기 때문에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퇴직을 한다면 바로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중개업무에 종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당시에 있었던 요 주인들만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중개업무를 못하는 것이지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는 1월 10일 날 했어요. 그런데 2월 5일 날 이 법인의 새로운 임원이나 또는 새로운 사원이 임명됐다. 일면은 누구냐? E라는 사람. 그리고 1월 11일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겠지만 업무정지 처분 기간은 3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라고 되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후에 새로 임명된 임원사원은 자기가 임명되기 전에 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퇴직을 한다면 즉시 중개업무에 종사가 가능을 하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1번째입니다. 11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공인중개사법, 이 법 하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벌금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이라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은 벌금형 선고받은 날부터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만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위반했을 때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는 이거는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는 즉시 중개업에 종사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을 직접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벌금형 선고 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이지, 개공이 직접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존의 위반 행위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을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은 자만 벌금형 선고 후 3년간의 결격사유가 적용된다는 거. 자, 마지막 12번째는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 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지금 있는데, 이 법인에 사원 임원 중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이나 또는 임원으로 있다면 그 법인은 등록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명의 사원 임원이라도 결격 사유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다면 그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거예요. 요 같은 총 12가지 결격 사유를 머릿속에 다 암기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격 사유를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 103쪽에 보면 큰 3번 개업 공인회사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과가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로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103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법인의 개업 공인중개사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법개공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요. 주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법개공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서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다만 그 2달 이내에 결격사유를 해소를 한 때는 행정처분하지 않는다. 해소를 했다면 행정처분하지 않고 2달 이내 해소하지 않았을 때는 법개공의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는 거. 한 장 넘어가서 104쪽에 양가로서 한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그 결격사유를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2달 이내 해소했다면 2달 이내 해소했다면 개공에 대해서 행정처분 안 합니다. 결국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원임을 2달 이내 해소하지 않았을 때만 결격사유자를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개공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시켜야 된다. 사원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됐을 때 2달 이내 해소해야 된다. 2달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법개공의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소공이나 중개보존이 결격사유에 해당됐을 때 2달 이내 해소해야 된다. 2달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에 이렇게 내용을 이제 보셨습니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렇단다면은 단원 종합 문제가 있는데, 단원 종합 문제는 우리가 오늘 첫째 시간에 공부했던 등록에 관련된 내용과 오늘 둘째 시간에 공부했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의 문제, 요거 단원 문제를 우리가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하나씩 볼까요? 105페이지 문제 같이 풀어보고 둘째 시간을 마칩니다.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맞지요? 2번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맞죠? 등록증은 서식이죠. 서식은 전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니까 등록관청은 등록을 한 때는 등록증을 교부하는데 그 등록증이 바로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해야 된다. 맞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재교부 신청할 때는 재교부 신청서라는 서식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죠. 서식은 전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니까 옳은
나오는 말이죠.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기준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죠?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우리가 첫째 시간에 공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세 가지를 외우라 그랬죠? 등사과 등, 중개사무소 등 등록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무소 설치 기준 및 분사무소 설치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태료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외 다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해야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은 할 수 있으나 그렇지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다시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업무 정지 기간이 끝나야지만 다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 답 5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옳은 질문이죠. 왜? 등록증이라는 서식, 자격증이라는 서식 이 어떤 자격증, 등록증은 서식인데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맞죠? 2번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이때 시장이란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합니다.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맞죠?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교부하는 거예요. 그럼 자격증은 누가 교부할까요?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장이 교부합니다. 맞고요. 3번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됐을 때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한다.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됐을 때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합니다. 그렇지만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됐을 때는 시군구청장 즉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됐을 때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고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됐을 때는 시군구청장 즉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다 통보해야 한다. 맞습니다. 개공의 증가 감소 변경에 대한 사항을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5번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맞죠? 맨 처음에 등록증 자격증을 처음 받을 때는 내지 않아요. 시험 처음 응시할 때 응시 수수료를 냈기 때문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처음 교부받을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돼서 재교부 신청할 때는 당해 지자체인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지만 자격증 재교부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등록증을 처음 교부받을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등록 신청할 때 미리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만 하면 등록증은 공짜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돼서 재교부 신청할 때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 자치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지만 등록증 재교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결국 틀린 것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네, 3번. 공인중개사 법상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려는 경우 그 등록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100제곱미터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틀렸죠. 중개사무소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거나 또는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면 되고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확보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2번 대표자 심표, 심표라는 것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그 말입니다.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사원 전원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받았을 것 틀렸죠.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사원 전원이 실무수습을 포함하여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해야 되죠. 실무교육입니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 물론 실무수습을 포함하여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해야죠. 3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일 것 틀렸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조합이니까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그냥 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회적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인 경우라고 해야죠. 네. 4번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맞지요? 예.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아니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중 등록 및 이중 소속 금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A군에서 개설 등록하면 이중 등록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같은 관할 구역에서 또 등록하건 다른 지역에서 또 등록하건 휴업 중에 또 등록하건 현업 중에 또 등록하건 다 이중 등록에 해당합니다. 이중 등록에 해당되면 이중 등록한 등록 모두 등록 취소 처분 받습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습니다. 니은번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거 이중 등록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등록하는 것도 또 이중 등록이면 다 이중 등록에 해당되는 거죠. D급번 개업 공인중개사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의뢰 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개공이건 소공이건 보조원이건 사원임원이건 다른 개공의 소공이 될 수 없고 다른 개공의 보조원 될 수 없고 다른 개공의 사원임원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리얼번 이중 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습니다. 이중 소속 금지에 위반하면 개공이 이중 소속 금지에 위반했건 소공이 위반했건 보조원이 위반했건 사원임원이 위반했건 형사처벌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다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의 선고를 받았지만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됐다 그랬죠. 그럼 집행이 유예되는 기간 3년 동안만 중개업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결격사유에 없어졌죠.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잖아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으면은 바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으니까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맞네요. 2번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집행이 종료됐다는 것은 만기 석방된 날로부터 그 말이죠.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없습니다. 집행이 종료되면 금고 이상형에 대한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사람은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지만 다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개설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3번 질문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맞죠? 또한 거기다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까지도 합니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맞죠? 5번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통보해야 한다. 맞습니다. 결국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부터 5번까지가 등록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서 6번, 7번 두 문제가 바로 결격사에 해당되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풀겠습니다. 6번, 108페이지 6번.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는 주어진 조건만 고려합니다. 1번, 형의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선고유예는 형선고 받은 게 아니므로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2009년 4월 15일 파산 선고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복권됐으면 즉시 결격사에 해당된 거죠. 그러니까 2015년 4월 15일은 바로 복권됐기 때문에 2015년 10월 23일 현재는 이미 복권이 됐기 때문에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은 사람, 벌금형 선고가 결격사에 해당되려면 직접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지만 벌금형 선고 후 3년의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다른 법 위반이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를 이유로 결격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근데 등록 취소 이유가 사기 결제도 아니죠. 사망해산으로 등록 취소된 것도 아니다. 등록 기준을 이유로 등록 취소된 것도 아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된 것도 아니다. 폐업부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 전의 행위로 등록 취소된 것도 아니니까 등록 취소 3년간 결격사예요. 그럼 2012년 11월 15일부터 3년이면 2015년 11월 14일까지가 결격사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6번 문제 2015년 10월 23일 현재는 아직도 등록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결격사에 해당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 자격정지는 길어봤자 6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4월 15일부터 길어봤자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5, 6, 7, 8, 9, 10 10월 15일이면 이미 자격정지 기간 끝났지요. 10월 23일이면. 그래서 자격정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 등의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1년 6개월이 경과된 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면 2년 동안 결격사유에 하죠. 근데 이제 1년 6개월 지났죠. 그럼 아직도 6개월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결격기간 안 끝났어요. 2번 파산 선고를 받고 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법원에 복권을 신청한 자, 복권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아직 복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3번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하여 2년이 경과된 자, 만기 출소하는 것은 집행종료죠.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어야지만 결격사유가 없어지는데 이제 2년이 경과됐으니 아직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4번 공인중개사로서 이 법을 위반하여 자격 취소받은 지 2년 6개월이 경과된 자, 자격 취소받으면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근데 이제 2년 6개월 경과됐으니까 아직도 6개월의 결격사유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된 자, 다른 법률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받은 것은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죠. 정답은 5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결격사에 해당되는 이론도 정리했고 등록과 결격사에 해당되는 내용의 문제를 좀 풀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배양했습니다. 이 정도 문제 풀 정도면은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의 문제가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니까 이 정도 풀면은 무난하게 합격합니다. 다음 시간은 교재 110페이지에 있는 제3장 중개사무소 운영이고 중개사무소 운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